호텔방을 나선 시간은 아침 7시. 혼자 타기도 비좁은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따라 5층에서 걸어 내려오니 어느덧 1층. 아침 인사를 하려 프론트를 쳐다보니 스텝이 아무도 없다. 호텔 밖으로 나가기 위해 로비를 가로질러 스테인글라스로 장식된 유리문에 달려있는 둥그런 금빛 손잡이를 밀쳐본다. 문이 잠겨있다. 호텔 문이 잠길 수도 있나? 프론트에 직원이 없으니 당황스럽다. 체크아웃? 농. 오픈. 턴. 짧다. 우리의 대화는 정말 짧다. 로비 뒤쪽 식당에서 들려오는 중년 남자의 건조한 목소리. 손잡이를 돌려보란다. 문을 열지 못해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용케 발견한 모양이다. 일본이나 한국 같았으면 직원이 쪼르르 달려와 열어줬을지 모른다. 손잡이를 아까보다 더 힘껏 오른쪽으로 돌리니 그제서야 문이 열린다. 호텔을 나와 교차로 쪽으로 5m쯤 걸어가면 왼편에 식품점 프랑프리스가 보인다.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열기에 상점 앞은 벌써부터 분주하다. 화물차에서 가게로 상품을 옮기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사거리 쪽으로 걸어간다. 횡단보도 건너 빵집에는 갓 구운 빵을 사려는 동네 주민들 3-4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빵이 주식인 나라에 온 게 맞는 것 같다. 어제 잠깐 인사를 나누었던 베트남 청년이 있으면 인사라도 할까 싶어 가게 안쪽을 살짝 들여다봤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워하며 지하철역 쪽으로 계속 걷는다. 동네 산책하듯 걷다 보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빨간색 바탕에 메트로 로고가 디자인된 지하철역 입구가 보인다.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과일 가게를 지나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한다. 나비고 카드를 터치한 후 오른쪽 방향의 계단으로 내려가면 몽파르나스 쪽으로 가는 하늘색 M13 라인 플랫폼이 나온다. 파리 지하철은 입구 방향에 따라 목적지 방향이 달라지기에 처음엔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이제는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것만큼 편해졌다. 이번이 몇 번째일까? 아마 몽마르트 언덕을 찾아온 게 3번이나 4번째쯤 아닐까 싶다. 앙베르역으로 나와 우측에 보이는 몽주 약국을 끼고 사이골목을 따라 끝까지 걷다 보면 언덕 위에 하얀색 건물이 보인다. 평소에는 관광객들에 치여서 그림 같은 풍경을 볼 수 없지만 이른 아침에 오면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낮 시간에 수많은 관광객이 몽마르트 언덕을 가기 위해 이 골목을 지나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깨끗하게 맞이하게 하기 위해 청소차는 거리의 구석구석을 물 청소 중이다. 청소차 뒤로 상점 앞에 상품을 내리는 트럭 몇 대가 서 있다. 그 뒤편으로 승용차 2-3대가 늘어서 있다. 작은 골목길이라 빠져나갈 샛길이 없어 뒷 차량은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영화에서 세라비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상황에 쫓기지 않고 느긋한 태도의 뉘앙스를 표현할 때 영화 속에서 세라비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세라비를 번역하면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한다. 짐을 옮기는 화물차도 느긋하고 기다리는 승용차 운전자도 느긋하다. 크락시온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잠깐 동안 지켜봤다.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가려면 회전 목마가 있는 놀이공원을 지나가야 하는데 공원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당황스럽다.
못 올라가는 건가? 그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갔지? 몽마르트 언덕 꼭대기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저들은 둘레길이 아닌 계단이나 푸니쿨라를 이용해서 올라갔을 것 같다. 닫힌 철문에서 왼쪽으로 10m쯤 걸어가니 푸니쿨라가 운행 중이다. 운행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머리를 오랫동안 감지 않아 악취가 고약할 것 같은 남루한 옷차림의 덩치 큰 노인이 푸니쿨라 케이블카 안으로 들어간다. 푸니쿨라는 밀폐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다음 차를 타기로 한다.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갔던 케이블카가 다시 내려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음 차에는 동양인 1명, 흑인 1명, 나까지 총 3명이 함께 탔다. 차 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경이 근사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 아이폰을 꺼내 들었다. 푸니쿨라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설명하며 영상 촬영을 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간다. 올라가는 루트는 3가지고요. 아직 사기단은 출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뻘쭘해서 소리가 자꾸 기어 들어간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도 자막을 넣지 않으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를 것 같다. 아직도 남 눈치 보는 샤이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다. 언덕까지는 몇 분 걸리지 않아서 도착했다. 케이블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완전 무장한 군인 4명이 기관총을 움켜쥔 채 경계 자세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아침 햇살이 노랗게 내려앉은 몽마르트 언덕을 배경으로 갈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의 실루엣이 마치 아랍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다. 파리 테러가 연상되면서 살짝 긴장된다. 4인 1조로 철모, 기관총, 방탄조끼를 제대로 갖추고 검정색 선글라스를 낀 채 천천히 주변을 경계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곳은 영화 세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다. 정신 차리자. 이곳은 현실 세계다. 성당 앞 계단에 머리를 짧게 깎고 진한 남색 티셔츠를 입은 군인처럼 보이는 젊은이 30명 정도가 모여 있다. 정말 신기한 분위기다. 이른 아침이라 관광객은 20명도 채 안 되는데 몽마르트 언덕에 일반인보다 웬 군인이 이렇게 많을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군인들이 있어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파리는 테러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편안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기에 이른 아침에 온 보람이 있다. 셀카봉을 꺼내 파리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을 몇 컷 찍는다. 봉주르,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머리가 짧은 군인에게 사진기를 건네며 부탁했다. 이 친구는 사진 몇 컷을 찍어주고 뭐라고 말을 붙이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싱긋 웃어주며 깔끔하게 한마디 던져준다. 멜시 버크. 주변을 돌아보던 중 소방차 몇 대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게 보인다. 그제서야 이들이 소방훈련을 하는 소방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어찌나 잘생겼던지 모두들 영화배우 같아 보였다. 성당 정문 아래 계단에 노숙자 1명이 앉아있다. 아마도 성당 담 사이에서 바람을 피해 새우잠을 자다가 아침이 오면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듯하다. 성당 주변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 특히 성당 계단 쪽에서 찌린내가 엄청 풍긴다. 화장실이 없으니 급한 사람들이 저녁에 쉬를 하는 게 아닐까? 몽마르트 언덕 풍경은 근사하지만 구석진 곳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시간에 성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구경이나 해볼까 싶어 정문 쪽으로 올라가니
차객이 건장한 보안 요원이 진 검사를 하고 있다. 나도 가방을 열어 간단히 검사를 마친 후 성당 안으로 들어간다. 성당 안에는 2~3명 정도의 신도들이 앉아서 기도 중이다. 앞쪽 제단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다. 앞쪽으로 가서 기도를 할까 했지만 성당 빼먹은 지 오래된 나일론 신자이고 고해성사 한 번 안 한 냉담자이기에 갑자기 분위기 타서 기도한다는 것도 낯간지러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묵상하기로 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는다. 3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지? 구글 맵을 검색해서 미리 저장해 놓은 장소를 찾아본다. 테르트르 광장이 바로 옆으로 표시되는데 어디에 있는 걸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라는 건지 위치상으로는 바로 옆인데 구글 맵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다. 남산 순환도로 같은 곳을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옆으로 작은 길이 보인다. 저쪽으로 가볼까? 테르트르 광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초상화 그리는 화가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몇몇 상점에서 광장에 펼쳐놓을 테이블을 꺼내고 있다. 거의 모든 카페는 문 열기 전이라 작은 광장이 있는 카페 골목처럼 느껴진다. 오후 시간이 되어야 거리의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고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영화 속 장면 같은 화려한 몽마르트 언덕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여행자들이 거의 없는 이른 아침의 광장은 관광지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 골목 저 골목 걷다가 그림처럼 멋진 위치를 발견했다.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파리의 도심은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화 같다. 갈색 건물들 아래로 펼쳐진 파리 시내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 모습 때문에 몽마르트 언덕으로 예술가들이 찾아들었을까? 아니면 방값이 싸서 찾아왔을까? 어쩌면 둘 다일지 모르겠다. 출근을 하는 사람과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이 자주 보이는 걸 보면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것 같다. 몽마르트 언덕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기하다. 세계적인 관광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 이른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몽마르트 언덕 골목골목을 누비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눈에 담고 있다.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 물건을 들이는 어느 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눈길을 피하지 않고 쳐다보는 게 당황스럽다.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려보는 것도 아니지만 눈길을 피하지 않는 그 시선이 살짝 부담스럽다. 왜 노려보듯 쳐다보는 걸까? 봉주로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 상대가 먼저 인사를 했다면 나도 편하게 인사를 할 텐데 인사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지나쳤다. 낯가림이 있어서 먼저 나서는 타입은 아니다. 만약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여행했다면 상황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지 모른다. 내가 너무 방어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점심때 앙팡시장의 태오 식당에서 카츠돈을 먹었다. 계산할 때 맛있었다라고 일본말로 인사를 건넸는데 주인장은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사카 식당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았다. 파리에서 오래 살다 보니 현지화된 것일까? 아니면 파리의 시크한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민 온 것일까? 시간이 흘러 지금 달리 생각해보면
내가 소심하게 표현했기에 상대편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고 직접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태호 식당은 작곡가 정재영 씨가 파리 유학 시절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이라 들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일까? 아쉽게도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건 어쩌면 태호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부터 이곳을 꼭 오고 싶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이른 아침에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다 보니 빨간 풍차가 있는 무랑루즈까지 내려왔다. 밤이면 불야성을 이룬다는 곳이지만 유흥가의 아침은 순박한 민낯의 모습으로 정겹게 다가온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에 호기심을 쫓아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아베스역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공원까지 왔다. 구글 지도를 보니 공원 안쪽이 사랑의 병이 끈 것 같다. 인스타그램에서 인증샷이 예쁘게 나오는 거로 유명한 핫스팟이기에 나도 들어가 본다. 벌써 한국 커플이 공원 벤치에 앉아 방금 찍은 사진을 보며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좀 찍어달라 부탁을 할까 했지만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미국인 커플에게 부탁했다. 사진을 찍을 때 포즈가 어색해지고 긴장되면 몸이 뻣뻣해진다. 어색한 인증사진을 억지로 한 컷 남겼다. 사랑의 벽은 사랑해라는 글씨가 세계 각국 언어로 쓰여있는 파란색 타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색감이 예쁘게 나와서 한국 여행자들이 인증샷을 찍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실제 와보니 별것도 없다. 숲을 우거진 작은 공원 한쪽 편에 파란색 타일이 붙어있는 담벼락이 있다. 인스타그램에 어찌나 사진이 예쁘게 나오던지 여행 전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배가 고프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 간단하게 빵과 커피로 요기하기로 한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양인들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간다. 파우동, 웨이터는 먼저 온 손님의 테이블 서빙을 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을 한다. 매번 느끼지만 이들의 서빙 스타일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것 같다. 만약 내 주문을 무시했다고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되면 파리에서 인종차별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빵을 먹은 기억이 거의 없지만 파리에서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은 값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크루아상이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카페에 앉아 모닝 세트를 먹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자유로움을 느낀다. 햇살이 거리를 감싸는 아침의 몽마르트에서 카페 알롱제까지 한잔하며 파리의 분위기를 진하게 느껴본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을 하기 위해 종업원을 부른다. 세콩비앙, 원래 주문을 받았던 친구는 서빙을 하느라 바쁜지 다른 쪽에 서 있던 종업원이 다가오며 또 다른 카운터 쪽으로 따라오라 한다. 작은 카페에 카운터도 2개, 돈통도 2개가 있는 이 시스템은 도대체 뭐지? 각자 자신의 구역을 정해놓고 자기 손님을 받는 시스템인가? 오샹 레뚜알레? 안 물어볼 수 없지. 다운. 아래로 내려가니 화장실 문 앞에 이렇게 써있다. HOMME. 뭐지? 일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구글 번역기로 검색을 해본다. 인간?
파리는 자유의 도시이기에 화장실도 남녀 구분 없이 인간이란 표현을 쓴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한국에 돌아와 인스타그램에 에피소드를 올렸더니 프랑스어를 하는 친구가 알려주길 남자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파리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단어의 뜻을 오해했던 것 같다. 여자 화장실은 어떤 표시로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디로 가볼까? 생마르탱 운하 쪽을 가보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파리 동쪽으로 가보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니 그리 멀지 않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영어 간판에 써있는 단어는 제너레이터. 파리 여행을 준비하며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고급스러운 게스트하우스로 추천을 많이 받던 곳이 제너레이터다.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으로 뜬 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게스트하우스인데 우연히 파리에서 직접 보게 되니 반갑다. 슬쩍 숙박객인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 로비에 앉아 실내 사진을 몇 컷 찍었다. 로비의 시설이 아주 훌륭하다.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하던데 도미토리만 있는지 아니면 1인실도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1인실에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런 시설이라면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호텔일 것이다.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가? 화장실은 하루에 한두 번밖에 가지 않는데도 말이다. 파리의 숙소를 정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을지 호텔을 잡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것 같았다. 잠자리만큼은 편하게 자고 싶었다. 이번에 파리 15구에 있는 호텔을 예약한 건 잘한 일이다. 조용한 1인실이기에 글도 방해받지 않고 쓸 수 있었다. 기억을 위해 기록을 해두는데 내 방은 호텔 맨 위층인 5층에 있는 503호다. 한국에 수감 중인 그 누구의 독방 번호와도 같다. 크리에이터로 거듭나지 못하면 평생 503호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 메시지라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 생마르탱 운하를 향해 구글 맵을 돌리며 목적지 방향만 보고 걸어갔더니 너무 골목으로 들어갔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애들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슬쩍 겁이 난다. 녀석들은 4-5명인데 좁은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고 있다. 낯선 외국에서 좁은 골목길로 혼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눈앞에 큰 개천 같은 강이 보인다. 인스타그램으로 보면 그림처럼 멋진 풍경이지만 실제 와서 보니 약간의 사진빨인 것 같다.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걸로 봐서 수질이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해초들이 많아서 물속은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운하를 바라보며 커피 한잔 하면 좋을 것 같다. 운하를 따라 걷는데 도로 공사하던 인부가 계속 나를 응시한다. 동양인이 지나가는 게 신기해서였을까? 그 사내는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봤을까? 오전에 몽마르트 언덕에서도 비슷한 눈길이 부담스러웠는데 또 다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먼저 봉주르하고 인사했으면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나고 보니 아쉬운 게 많다. 낯선 환경이 새롭고 신기해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도 모르게 경계를 많이 한 것 같다. 운하 끝나는 지점에 구름다리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운하의 유람선이 한 척 흘러 들어온다. 진짜 배가 지나는 운하였다. 왜 배가 운하를 통과 안 하고 계속 서 있는 것일까? 하얀 포마를 만들며 운하에 물이 밀려 들어온다. 뚝으로 막혀진 운하 건너편의 수면 높이와 맞추기 위해 도크에 물을 넣는 작업이 진행된다. 아하, 이래서 운하였구나.
도쿠에 물을 채우는 동안 앞에 서 있던 일본 여행자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면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런 응대가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파리에 오는 여행자들은 성향이 조금 시크한 면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오사카 스타일에 너무 익숙한 것일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지금 돌이켜 해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일본말로 이야기를 갑자기 던진 것이다. 그곳은 오사카가 아닌 파리인데 말이다. 하이 하고 먼저 영어로 인사를 건네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모두 싹 떼버리고 사진 부탁을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대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다. 머릿속 상상을 실제 현실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계가 있다.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서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계를 생략했기에 머릿속으로 상상한 상황과 현실 속 상황이 불일치할 때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파리 여행을 하며 느낀 여행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보자. 나에게 여행이란 여행지에서 다양한 사람을 관찰하고 서로 다른 각자의 다양성을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세상을 여행하며 인간 심리를 관찰하고 그때그때 깨달은 것을 글과 영상으로 정리하여 사람들과 공유할 때 내 존재감을 느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살아있음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거리를 구경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마레지구에 도착했다. 윤종신이 파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라 들었다. 예쁜 편집샵이 많고 귀여운 카페가 많은 것 같은데 난 그다지 흥미가 안 생긴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늘상 가는 비스트로에 들렸다. 런치 시간이 지났는데 식당 안에는 손님이 가득 차 있다. 안쪽은 시끌시끌하고 시원하지도 않다. 간단하게 마시기 위해 카운터에 서서 주문할 맥주를 찾고 있는데 옆자리에 서 있는 손님이 카운터에 선 채로 커피 한 잔을 하며 신문을 보고 있다. 맥주 한 잔을 주문한다. 여러 종류의 맥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 1664가 적혀 있는 것을 손으로 가리켰더니 한 잔 가득 내온다. 홀에는 공각기동대 여전사를 닮은 종업원이 뛰듯이 서빙을 한다. 나이 지긋한 남자 사장님은 음료수 서빙과 계산을 전담하고 있다. 홀은 2명이서 서빙하고 주방에는 2명의 사내가 음식을 준비한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원샷했다. 맥주값 3.5유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여전사에게 인사를 한다. 서서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는 것 같기에 앞으로는 서서 마셔야겠다. 근데 앉아서 마시면 얼마일까? 서서 마실 때와 앉아서 마실 때의 차이가 분명 있을 텐데 말이다. 비스트로에서 한잔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매번 지나치던 공원에 들어가 본다. 그늘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2~3명이 모여 앉아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금요일 낮 시간에 한가롭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는 로컬 공원의 모습이다. 건너편 놀이터 쪽에서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뜀박질을 하며 놀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아파트촌 시멘트 광장에서 뛰놀고 파리의 아이들은 흙바닥 위에서 뛰어논다. 이들은 울창한 숲속 같은 공원에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는다. 물론 이들은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하고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에 항의해서 노란 조끼 시위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동네가 아닌 숲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점은 부럽다. 여행자의 눈이 아닌 생한인으로 살다 보면 그들의 실제 문제를 알게 될 것 같다. 몽마르트에서 숙소로 오는 도중에 키 150cm 정도의 불어가 유창한 동양인 여성이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지하철에 탔다. 엄마는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바로 앞에 있던 중년의 신사분이 계속 모녀를 응시한다. 우리 같았으면 왜 저렇게 쳐다보냐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모녀는 그 사내의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다. 파리의 지하철은 급회전 구간이 자주 있어서 차량이 휘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갑자기 차량이 심하게 뒤뚱거려서 동양인 여성이 중심을 잃고 중년 남성의 팔뚝을 잡는다. 멋쩍어 하며 여인은 웃고 중년 아저씨는 괜찮다며 역시 웃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신기했다. 의문이 생긴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치안에게 희롱을 당하거나 강도를 당해도 파리 사람들이 모른 척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과연 그럴까?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지하철 계단을 올라갈 때 모르는 애기 엄마의 유모차를 들어주는 프랑스 아줌마를 본 적이 있다. 지하철 문을 열고 나갈 때 뒷사람을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게 예의라고 가이드 책에서 봤는데 며칠 전 지하철 게이트를 나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던 어느 중년 여성분이 내가 올 때까지 계속 10초 이상 문을 잡고 기다려준 적 있다.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파리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여행할 때 먼저 인사하고 알면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겠다. 우물쭈물하다 보니 포인트를 놓쳐버린다. 놓친 것을 포장하려다 보니 또 연기를 해야 하고 가면을 쓰게 된다.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찾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면 어떨까? 나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껏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낯선 상황에 점점 적응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요령을 알아챈 것 같다. 벌써 파리 여행이 중반을 향하고 있다.